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위대한 석학 22인이 말하는 심리, 의사결정, 문제 해결, 예측의 신과학, 생각의 해부라는 책입니다. 데니얼 카너먼 외, 지음, 존 브룩만 역금, 강주헌 옮김, 와이스베리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강연자와 토론자들의 발언을 그대로 옮겼고 또 구어체를 사용해서 옮겼기 때문에 가끔씩 어법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또 엣지 재단의 웹페이지에서 스트리밍 동영상으로 각 장의 내용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엣지란 무엇인가? 2009년 여름 영국 브리스톨에서 열린 아이디어 페스티벌 강연에서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스는 미래를 명쾌하게 예측해 보였다. 리처드 홈스가 첫 낭만주의 시대에 어떻게 화학과 시학에 집중하게 되었는지 써내려간 경이의 시대를 언급하며 다이스는 이제 전산생물학이 지배하는 새로운 경이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경이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학자로는 유전체 학자인 크레이그 벤터, 의료공학자인 딘 카멘, 컴퓨터 공학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소프트웨어 설계자이며 수학자인 찰스 시모니가 손꼽힌다. 다이스는 이런 지적 활동의 연결고리로 엣지를 언급했다. 다이스는 생물학 시대를 상상하며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들은 윌리엄 브레이크와 바이런의 시를 쓰듯 게놈을 우아하게 써내려가며 새로운 꽃과 열매, 나무와 새를 풍성하게 창조해서 우리 지구의 생태계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자, 그럼 조금 뛰어넘어서 그럼 엣지란 무엇인가? 첫째, 엣지는 사람이다. 설치미술가이자 행위예술가인 고 제임스 리 바이어스와 내가 일찍이 말했듯이 특별한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 엣지에서 발표하는 출판물과 행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비범한 사람과 비범한 지성이 있다. 현재 지적 세계와 공학계와 과학계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과학자와 공학자, 예술가와 철학자, 기업가가 엣지의 핵심 인물들이다. 둘째, 엣지는 주목할 만한 대사건이다. 셋째, 엣지는 대화다. 온라인 엣지는 지난 15년 동안 엣지에서 이루어진 수백만 단어 분량의 대화가 담겨있는 살아있는 자료실이다. 이 자료들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엣지.org를 검색하시면 이 자료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엣지라는 것은 어떤 모임, 지적 모임의 이름을 일컫는 말인 것으로 유추가 되고요. 이 책은 이제 여러 가지 석학들의 강연 자료를 이제 이렇게 책으로 문서화시켜서 모아놓은 역금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대한 석학 22인이 말하는 심리 의사결정 문제 해결 예측의 신과학. 그러니까 보통 이쪽 분야에 조금 종사를 하고 계시거나 학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거나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셔서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학문 트렌드를 조금 모아서 어떤 책의 형식으로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책이 상당히 매력적인 책이 될 것 같고 어떤 생각의 과정, 실제로 내 생각을 내가 좀 해부해보고 싶은데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며 이런 좀 교육적 차원에서 책을 고르신다고 한다면 이 책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혹은 입문서적으로는 저는 조금 적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저에게 필요한 책은 좀 아니었던 것 같고
다만 이게 22인의 석학들의 강연 자료를 모아놓은 거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내가 원하는 챕터를 발췌해서 읽을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책이긴 합니다. 저는 다 읽지는 않았고 오늘은 두 번째 챕터, 이게 순서도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어떻게 이 책을 엮었는지 뭐 순차적으로 엮었는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지만 각 장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저 각 석학의 각자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현재 트렌디한 연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이 강연했던 내용, 그 핵심 정수를 문서화로 이렇게 각 장으로 만들어서 모아 놓았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제2장 똑똑한 어림 셈법 게르트 기거렌처가 저술한 강연한 내용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게르트 기거렌처라는 사람이 독일의 심리학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제 친구 중에 심리학을 공부한 친구가 있어서 한번 따라가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독일에서도 좀 굉장히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하는 아주 그 소위 영재로 보여지는 그런 아주 젊은 교수가, 독일 교수가 강의하는 심리학 강의를 한번 들었었는데 우연스럽게도 너무나 우연히도 그때 제가 청강했던 내용이 바로 이 유리스틱, 제가 발음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림짐작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생각도 조금 새록새록 나고 또 참 독일스럽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오늘 이 두 번째 장 똑똑한 어림셈법이라고 타이틀 지어진 이 부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림짐작을 무슨 연구까지를 하나 싶은데 바로 이런 게 특히나 독일스럽다고 또 말할 수도 있겠죠. 독일 분들이 제 생각에는 전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어림짐작을 좀 못하시는 편에 속합니다. 물론 제 기준이긴 한데 반박하시는 분들 계시면 뭐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 어림짐작이라고 하는 게 의사결정에 있어서 때려잡는다는 거잖아요. 혹은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어림짐작을 예로 들자면 개같이 말해도 토끼처럼 알아들어라.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좀 이렇게 너무 뭉뚱거려서 말을 해도 아주 딱 알아듣는 그런 센스, 그런 게 한국 사람들은 소위 사회생활에 필요한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려고 이제 소위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그 SQ, 사회지능이라는 책에서도 소개가 됐었는데 이 눈치라는 게 사실은 하나의 지능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하고 인지하고 또 그 사람의 의중을 간파하는, 그러니까 행렬간의 의미를 읽어낼 줄 아는 그런 굉장한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유교사회에서 유교사회라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님들께서 교육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그중 또 하나가 다른 사람한테 민폐 끼치지 말아라. 근데 그걸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고 의중을 살피고 너의 사회적 인지 능력을 키워라 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야, 독일은 이걸 연구까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것이 사회적 문제인가? 막 이렇게 또 괜히 비꼬아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네, 서로는 접고 바로 게르트 기거렌처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본 다음에 이 사람의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르트 기거렌처, 독일의 심리학자, 베를린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인간개발연구소 산하 적응행동 및 인지연구소 소장, 시카고 대학 심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제한된 시간, 제한된 정보를 두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어림짐작, 즉 어림셈법을 연구해 그 기능 방식과 유용성을 밝혀냈다. 위험 가능성을 정밀하게 예측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의사결정 및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미 연방 판사, 의사, 최고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강연 활동을 하며 연구 결과를 법이나 의료 문제 등에 도입하는 데 기여했다. 미국 과학진흥협회로부터 행동과학 분야 최고 논문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숫자에 속아 위험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 지금 생각이 답이다, 생각이 직관에 묻다 등이 있다. 존 브록만의 머릿말, 그러니까 이 책을 여러 학자들의 책을 이렇게 엮어서 책으로 만든 편집자께서 머릿말을 쓰셨습니다. 게르트 기거렌처는 정보가 많다고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는 이렇게 덧붙인다. 좋은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다룬 베스트셀러가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신중하게 분석하고 가능하면 최상급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선택을 계산해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완벽한 정보를 확보해야 당면한 문제를 최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것처럼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추정한 이론에 노벨상이 수여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확보할 수 있는 정보량도 빈약한 조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야구나 크리켓 혹은 축구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공을 받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공의 궤적을 예측하기 위해서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단순한 어림셈법을 사용합니다. 공이 높이 올라가면 그들은 공을 응시하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어림셈법은 응시각, 즉 공과 눈 사이의 각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달리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때 선수들은 궤적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예컨대 공의 최초 속도, 거리와 각 등을 무시하고 응시각이란 하나의 정보에만 집중합니다. 기거렌처는 마음을 인지적 낙관자로 보는 관점에 대한 대안, 또 반대로 마음을 인지적 구두쇠로 보는 관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사람들이 정보를 무시한다는 사실은 불합리성의 한 형태로 종종 잘못 여겨져 왔고 우리가 흔히 범하는 인지적 오류를 해석하는 책들도 무수히 많다. 7년간의 연구 끝에 기거렌처 연구팀은 실행 가능한 대안을 찾아냈다. 신속하고 간결한 의사결정, 즉 사람들이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실제로 사용하는 똑똑한 어림셈법을 연구한 성과였다. 불확실한 세계에서 좋은 결정을 내리려면 우리는 때때로 정보를 무시해야 한다. 문제는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사람들이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연구하는 이들에게 기거렌처의 연구는 무척 중요하다. 그의 연구는 특히 심리학자와 경제학자, 동물학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형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에게도 유용하다. 심혈관계 중환자실을 결정, 직원 선발, 증권 선택 등을 위해 어떻게 신속하고 간결한 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기거렌처는 이렇게 말한다.
내 연구 결과를 통해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합리성을 전지전능과 최적화라는 완벽한 이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불확실한 세계에서 흥미롭지만 시급한 문제를 최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이런 신적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정신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의 합리성과 불합리성이 오늘날을 지배하는 두 가지 관점이지만 이 둘은 인간 추론의 본질과 거리가 멉니다. 내 목적은 현재 상황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현대 공상과학소설의 아버지 허버트 조지 웰스는 정치에 관련된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기술 사회에서 교양 있는 시민을 키우려면 세 가지를 가르쳐야 한다. 글 읽기와 글쓰기와 통계적인 사고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이 가르침을 얼마나 실천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시민은 어렸을 때부터 글 읽기와 글쓰기를 배우지만 통계적 사고는 배우지 않습니다. 수학자 존 앨런 파울로스는 이런 현상을 수맹이라 칭했습니다. 이 문제를 뒷받침하는 많은 얘기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토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50%이고 일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50%라면 주말에 비가 내릴 확률은 100%라고 말하는 TV 기상캐스터가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뉴 사이언티스트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감독관이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4개의 신선한 달걀로 만드는 캐슈라는 파이로 유명한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감독관은 식당 주인에게 FDA의 조사에 따르면 달걀은 4개 중 하나꼴로 살모넬라균을 보유하고 있으니 달걀을 3개만 사용해서 캐슈를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훨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의학적인 쟁점이나 법률적인 쟁점의 경우에는 웰스가 촉구했던 교육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관심을 갖는 문제는 인간은 어떻게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과학혁명이 있기 전에는 결정론이 강력한 이상이었습니다. 종교는 불확실성을 부정했고 많은 사람이 자신의 혈족이나 종족은 신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또 자신과 배타적인 사상과 그런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제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회로 변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확실성이란 환상을 떨쳐내고 건강검진을 받든 특정한 암을 치료하는 최상의 방법을 결정하든 모든 것에는 근본적으로 불확실한 요소가 있다는 걸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렀을까요? 나는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극복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환자들에게 가르치려고 애쓰는 의사들과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HIV 검사를 예로 들어보죠. 일리노이주 보건국이 발행한 안내서를 보면 HIV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해당 바이러스가 체내에 있다는 뜻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보통 사람이 HIV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자살 등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에이즈에 관련된 정보는 확실성의 환상에 젖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1만 명이 있다면 그중 한 명이 HIV 바이러스를 지녀 거의 확실하게 양성 반응을 보입니다. 나머지 9,999명 중에서 또 다른 한 명이 양성 반응을 보인다면 그 반응은 거짓 양성 반응입니다.
이런 경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은 2명이지만 그중 1명만이 바이러스를 가진 겁니다. 이런 간단한 사실만 알아도 끔찍한 재앙을 예방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정부의 잘못된 눈이 멀어 자살이란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기록이 간혹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의학단체와 의사, 심지어 환자까지 여전히 확실성의 환상을 퍼뜨리고 확실성의 환상을 원합니다. 내가 인터뷰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들에게 우리가 모르겠다고 말하면 무척 불안해할 겁니다. 환자들에게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에이즈 분야만 해도 의사와 법정 변호사를 포함해서 시민들을 성숙하게 키워내고 시민들이 위험을 올바로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지적 착각이라 일컬어지는 많은 경우 확률이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까닭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지적 착각을 일으킨 사람에게 관련된 정보를 자연수로 전달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소됩니다. 확률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유도하는 겁니다. 자연수가 실질적인 계산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건 입증될 수 있으며 정보가 확률이나 자연수 혹은 비율 등 어떤 것으로 표현되느냐에 따라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건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정보의 표현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대한 이론은 거의 없습니다. 의료에 관련된 2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과 많은 유럽 국가에서 40세 여성은 유방암 검사를 받으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어떤 여성이 처음 유방암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명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녀는 의사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양성이란 게 무슨 뜻이죠? 내가 확실히 유방암에 걸렸다는 건가요? 아니면 유방암일 확률이 90%라는 건가요? 혹시 50%에 불과한 건 아닌가요? 현 시점에서 어떻게 알 수 있죠? 나는 이런 질문을 방사선 전문의에게 던졌습니다. 모두 20에서 25년 동안 유방암 검사를 해온 노련한 의사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3분의 1이 유방조 영상에서 양성으로 나왔다면 유방암에 걸렸을 확률이 90%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컨대 이 연령군의 여성이 암에 걸릴 확률은 대략 1%에 불과합니다. 어떤 여성이 유방암에 걸렸다면 그녀의 유방 조영상이 양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90%입니다.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유방 조영상이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은 약 9%입니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기저율은 1%이고 감수성, 즉 적중률은 90%, 거짓 양성률은 9%입니다. 당신이라면 이 여성에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전문의의 3분의 1은 유방암일 가능성이 90%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다른 3분의 1은 50에서 80%, 나머지 3분의 1은 1에서 10%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들은 모두 오랜 경험을 갖춘 전문의입니다. 그런 의사들이 판단이 1%에서 90%까지 이처럼 다른 이유를 짐작하기 힘들 겁니다. 환자들이 이런 차이를 안다면 그다지 달갑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실험실 실험을 통해 알아낸 것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확률, 정확히 말해 조건부 확률로 결론을 추론해내려고 하면 머리가 멍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들에게 이런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 방법을 바꾸는 기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사들에게 통계학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시간도 없고 확률을 다시 배우지 않으면 통계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의사들이 이런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의사가 모든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것처럼 자연수를 사용해서 표현 방법을 바꿔봅시다. 똑같은 정보를 대략 다음과 같은 식으로 훨씬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100명의 여성을 진찰했다고 해봅시다. 그들 중 1명만이 유방암에 걸립니다. 그럼 확률은 1%입니다. 그 1명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 확률은 90%가 됩니다. 그런데 유방암에 걸리지 않은 99명 중에서도 9에서 10명이 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에서 10명 중 1명이 양성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나 실제로 유방암에 걸렸을까요? 10명 중 1명입니다. 따라서 90%도 아니고 50%도 아닙니다. 1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표현 방법을 바꾸기만 해도 의사들은 수맹에서 벗어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가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수맹에 시달렸지만 그런 사실을 감추려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인터뷰한 의사들은 그런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며 그런 숫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늘 헷갈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환자들과 의사들이 위험의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돕고 그들이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무척 간단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검사 결과 암에 걸렸을 확률이 90%라는 말을 들은 환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감정에 사로잡힐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결코 냉정하고 이성적일 수 없는 감정일 겁니다. 그러나 환자에게 양성 반응을 보인 10명의 여자 중 1명만이 실제로 암에 걸린 것이라고 알려주면 그 환자가 한층 차분하게 대처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립선 암은 우리가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질병입니다. 미국과 여러 유럽 국가에서 의사들은 40에서 50세 남성에게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약간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서 매우 간단하게 전립선 암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남성이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받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내가 인터뷰한 대부분의 남성이 검사의 손익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의사에 대한 신뢰나 소문에 근거해 의사 결정을 내린 대표적인 사례인 셈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인터넷에서 코크런닷컴과 같은 독립된 의료단체가 이 검사에 대해 언급한 글을 읽거나 암 검사를 추천하는 여러 의료기관의 보고서를 읽어보면 전립선 암의 검사의 손익이 대략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사망률 감소에 있지만 전립선암 검사가 사망률을 줄인다는 증거는 없다. 한편 전립선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과 전립선암에 걸린 사람을 구분할 경우 전립선암 검사가 오히려 해로울 개연성이 높다는 증거는 있다. 결국 전립선암 검사에 상당수의 거짓 양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당신이 전립선암 검사를 자주 받으면 전립선암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양성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귀찮게 울려대는 자동차 도난 방지용 경보 장치와 비슷한 셈입니다. 그런데 실제 전립선암 환자일 경우 수술을 받으면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같은 후유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떨쳐낼 수 없는 심각한 후유증이지요. 이런 이유에서 미국 예방진료특별심의회는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가 몸에 해로울 가능성은 있지만 사망률을 줄인다는 증거는 없다며 그 검사를 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2살짜리 아이도 야구 통계 자료를 훤히 꿰고 있는 나라에서 어른들이 건강검진과 질병 및 심각한 손상을 야기하는 후유증에 관련된 간단한 통계 자료를 읽어내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의사의 손익계산과 환자의 손익계산이 같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겠지요. 의사가 그런 통계를 알면서도 환자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어떤 환자에게 전립선 특이학원 검사를 받으라고 조언하지 않아 그가 전립선암에 걸리고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는 그 환자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진료실에 들이닥칠 가능성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의사는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지닌 집단의 일원이어서 암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불미스러운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어떤 의학적 처치를 행하기 위한 금전적 유인책으로 검진을 생각하는 병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좋은 의사라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환자에게 결정을 맡기겠지요. 대다수의 환자는 의사가 처한 그런 상황을 모르는데 대부분의 의사는 검진을 권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부검 연구에 따르면 자연사한 남자 서너 명 중 한 명은 전립선암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누구에게나 약간의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남성이 전립선 특이황원 검사를 받아 암세포가 발견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은 채 여생을 살아야 할 겁니다. 이는 매우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확률의 이해는 어떻게 합리적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심리학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의사 결정 이론에 따르면 합리적 결정은 이른바 기대 효용 계산법이나 그와 비슷한 계산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주식을 사느냐 등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당신은 가능한 선택지들 각각에서 비롯될 결과들을 면밀하게 분석할 겁니다. 게다가 그런 결과들이 일어날 확률을 예상해서 그 결과들에 대한 일정한 값을 부여하고 그 값들을 모두 더한 후에 최적이고 가장 높은 기대값, 즉 기대 효용을 선택할 겁니다. 무척 널리 사용되는 이 이론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험적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가르치는 저명한 결정 이론가가 경쟁 대학으로부터 좋은 제안을 받고 컬럼비아 대에 계속 머물 것인지 새로운 대학으로 옮길 것인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철학자인 친구가 그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문제가 뭔가? 자네가 글에 쓴 대로 하게. 자네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대로 하라고. 기대의 효용을 극대화하면 되잖아. 그 결정론 이론가는 버럭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이봐, 좀 진지하게 조언해 줄 수 없나? 결정은 내가 신속하고 간결한 어림셈법이라 칭하는 방법에 따라 내려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신속하게, 때로는 더 간결하게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예컨대 두 직장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보면 얼토당토하는 부작용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택하면 더 많은 봉급과 권위를 누릴 수 있지만 아이들이 친구를 잃을까봐 이사하기를 원하지 않아 아이들과 눈물의 작별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고 기대 효용을 계산할 수 있다고 믿는 경제학자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지배적인 이유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합리성을 근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의사 결정자를 전능한 신이라 생각하며 그에게 무한한 합리성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합리성에 하나의 유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의사 결정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한계와 제약에 주목하는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제약화의 최적화로 불리는데 많은 노벨상 수상자가 이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한한 합리성이란 개념을 보면 하나의 유기체에는 무한한 자원이 허용되지 않고 무한한 시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약 하에서 최적의 해결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환경의 제약은 고려하지 않고 마음의 제약에 주목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제한된 정보만을 받아들여 한두 가지 기준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는 심리학자와 행동경제학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들은 환경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선험적인 판단으로 편견에 사로잡혀 오류를 범하고 나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마음의 제약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제약은 환경의 제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두 제약은 하나로 합쳐집니다. 1978년 노벨 경제상을 수상한 허버트 사이먼은 가위를 이용해서 멋진 비유를 했습니다. 한쪽 날이 인지, 즉 마음이고 나머지 날이 과제 혹은 환경적 구조라면 양쪽 모두를 관찰해야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진화론적 사고는 좀처럼 제기되지 않는 흥미로운 의문을 제시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컨대 사람들이 하나의 타당한 이유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고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경우처럼 내가 어떤 어림셈법을 연구한다면 그 어림셈법이 어떤 환경적 구조에서 효과가 있고 어떤 환경적 구조에서 효과가 없는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생태적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고 어림셈법의 적응성에 대한 의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문은 사회심리학의 인지적 착각에 대한 연구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판단 연구에서 제기되는 의문과는 무척 다릅니다. 그런 연구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무시하거나 한두 가지 정보만 사용한다고 말하는 유형의 행동은 편견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비생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마음을 에워싼 환경을 관련시키지 않습니다. 인지과학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중요한 방향은 인간의 마음이 주변 환경과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심리학자는 물론 많은 경제학자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룬 심리학 이론은 많습니다. 마음속에는 온갖 유형의 동기가 있고 온갖 계산이 이루어지지만 어떤 인지적 전략이나 감정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생태적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내 목표 중 하나는 인지적 어림셈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지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판단에서 감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아내는 겁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해방감이란 감정을 꾸준히 살펴봤습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를 비롯해 감정이 인지 기능에서 중요하며 우리의 판단을 방해하고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쓴 책이 많습니다. 실제로 감정은 인지 전략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해내지만 어떻게 그 역할을 해내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거의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지요.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결혼할 여자를 찾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것은 윤리적, 종교적 동기 등 외적 동기에 영향받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이득만을 위해 행동하는 인간이 결혼할 여자를 찾고 있다고 해봅시다. 일반적인 이론에 따르면 그는 선택 가능한 모든 여자를 찾아내서 결혼할 경우 얻을 손익과
효용성 및 그들과 결혼할 확률을 한 명 한 명씩 살펴볼 겁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주관적인 확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붓느라 최종적으로 선택한 여인이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남자는 10중 8구 그런 계산을 하지 않고 그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결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허버트 사이먼이 제시한 만족이란 개념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는 짝을 찾을 때 포부 수준이 있을 겁니다. 지나치지 않게 높은 그 수준에 이르면 그는 짝을 만날 것이고 따라서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만족은 순전한 인지 기제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짝을 선택한 후에 더 멋진 사람이 불쑥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떤 것도 당신이 새로운 사람과 눈이 맞아 달아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감정의 기능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낭만적 사랑이든 자식을 향한 사랑이든 사랑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기존 배우자와 가족을 돌보고 그들에게 헌신합니다. 감정은 어림셈법을 이루는 기본적인 인지 조각들이 행하는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예컨대 혐오감이라는 감정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식품을 꺼리며 비교적 쉽게 특정 식품을 선택합니다. 다른 감정들도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의사결정 이론이 감정 이론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또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기본 원칙들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조사해야 할 중요한 분야입니다. 어림셈법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또 다른 간단한 예는 사고 실험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가 아니라 생각하다 할 때 그 사고의 실험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공을 잡을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 야구 선수들이 어떻게 공을 받는지 연구한다고 쳐봅시다. 전통적인 접근법은 제약하의 최적화와 무척 유사하기 때문에 당신은 온갖 환경을 완벽하게 로봇에게 심어주고 가장 값비싼 연상 장치를 갖추려고 할 것입니다. 공은 포물선 궤적을 그리기 때문에 로봇이 공을 잡으려면 적절한 포물선을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에 온갖 포물선 개념을 로봇에게 입력할 수도 있고, 공이 출발한 최초의 거리와 최초의 속도 및 최초의 각도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을 잡을 수 있는 로봇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공이 항상 포물선만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의 최종 궤적과 회전 등을 계산하려면 공이 비행하는 각 지점에서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무척 까다로운 문제이지만 이 문제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림셈법이 있는지 따져보는 방법입니다. 여러 실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선수들은 무척 단순한 어림셈법을 사용합니다. 나는 이 방법을 응시 어림셈법이라고 칭합니다. 공이 높이 떠오르면 선수는 공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어림셈법은 응시각, 즉 공과 눈 사이의 각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달리는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응시각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공이 제 발로 선수를 찾아와서 그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어림셈법은 응시각이란 하나의 변수에만 집중하고 다른 모든 관련 변수를 무시하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을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간결하게 성취하지만 오류의 가능성은 더 적습니다. 정신이 무엇을 하는지 면밀하게 관찰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림셈법을 어떻게 하고 환경을 어떻게 구조화하는지 관찰하고
정신이 환경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일종의 계산을 해냅니다. 이 경우에는 공과 선수의 관계가 선수가 행동하는 기준인 단순한 선적인 관계로 바뀝니다. 이는 똑똑한 어림셈법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림셈법은 인간의 진화를 지원한 적응적인 도구상자의 일부입니다. 이와 유사한 어림셈법들은 동물에게도 존재합니다. 최근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개들은 주인이 던진 플라스틱 원반을 잡을 때 운동선수와 똑같은 응시 어림셈법을 사용합니다. 어림셈법은 경제와 관련된 분야에서도 중요하고 유용하게 쓰입니다. 주식시장에 관련된 어림셈법에 대한 우리 연구를 짤막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인식 어림셈법이라 일컬어지는 무척 단순하고 똑똑한 어림셈법이 있습니다. 하노버와 빌레펠트, 두 도시 중 어느 도시의 인구가 더 많을까요? 나는 여러분이 독일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 독일의 두 도시 하노버와 빌레펠트를 선택했습니다. 대부분 하노버의 인구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빌레펠트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니까요. 물론 그 생각이 맞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독일인에게 던지면 그들은 망설이며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두 도시 모두에 대해 자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들었던 정보를 기억해내려고 애씁니다. 똑같은 실험을 반대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심리학자 데니얼 골드스타인과 함께 작업하면서 미국인들에게 샌디에이고와 샌안토니오 두 도시 중 어느 도시의 인구가 더 많은지 물었습니다. 시카고 대학 재학생 중 3분의 2가 샌디에이고라고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독일 학생들에게도 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에 비해 독일 학생들은 샌디에이고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지만 대다수는 샌안토니오라는 도시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독일 학생들 중 몇 퍼센트가 정확히 대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100%가 정확히 답했습니다. 그들은 샌안토니오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샌디에이고를 선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는 게 적은 사람이 더 많이 아는 사람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둔 똑똑한 어림셈법의 흥미로운 예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실 세계에서는 인지도와 주민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도시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도시 이름을 들은 게 아니겠습니까? 인지도는 확실성의 지표는 아니지만 좋은 자극입니다. 막스 플랑크 인간개발연구소에서 나는 여러 분야의 연구원들과 함께 일합니다. 그 중에는 경제학자도 여럿 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주제를 연구하지만 다른 유형의 의문을 다룹니다. 예컨대 적은 정보량으로 그럭저럭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다. 하지만 인지 어림셈법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같은 것입니다.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과 독일 주식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시카고 시내에서 수백 명의 행인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식 목록을 주고 이 주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조사를 바탕으로 인지도가 높은 순서대로 10%의 주식을 선택했습니다. 모두가 S&P 500 지수에 속한 주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식들을 8개 기준으로 구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반년 동안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미국인들에게 독일 주식에 대해서도 물었고 그 결과를 대조군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독일 주식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뮌헨 시내에서 독일인들을 상대로 미국과 독일 주식에 대해 묻고 인지도 순위를 매겨 이를 또 다른 대조군으로 삼았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어떤 포트폴리오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마련한 다음의 4가지 기준보다 어림셈법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별다른 원칙도 없이 무작위로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투자 이론에 따르면 중요한 기준이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기준으로 저평가된 주식들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에서 운영하는 피델리티2처럼 블루칩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기준은 다우존스 지수와 독일 닥스 지수의 변동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일반인에게 인지도가 높은 주식들로만 구성된 8개의 포트폴리오 모두가 무작위로 선택한 주식들이나 저평가된 주식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렸는데, 그중 6개 포트폴리오는 지수 변동과 블루칩 펀드보다 수익이 높았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이지만 다른 연구와 달리 주식시장의 환경은 무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일반인의 인지도가 주가 지수 등 다른 중요한 기준보다 실질적으로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배경, 즉 실증적 증거는 소비자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들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선택할 때 인지도가 높은 상품을 선택합니다. 베네통 같은 기업들이 광고하는 이유는 인식 어림셈법의 효용성을 노린 겁니다. 기업들은 우리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고 인지도만을 높입니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광고 전략은 인지도 향상입니다. 우리가 2000년에 발표한 우리를 똑똑하게 만드는 간단한 어림셈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2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우리 연구가 완전히 틀렸다며 결코 반복될 수 없는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투자 전문가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하기야 그들은 우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별로 놀랍지 않은 결과다. 나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주식시장은 소문과 인지도와 심리학이 지배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우리는 이 연구를 되풀이해서 상승장에서나 하락장에서나 인지도가 똑같은 이점을 누린다는 걸 밝혀냈고, 경제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인지도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나는 어림셈법이란 개념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또 심리학 연구를 활용하고 불확실성을 올바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불확실성의 존재를 부정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을 이겨낼 수 있는 교양 있는 시민들을 키워내는 우리 사회의 오랜 꿈을 실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정신을 불확실한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렇게 2번째 챕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3번째 장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청결감과 판단, 시몬 슈날이라는 사람의 글이고요. 케임브리지의 사회심리학자가 정서, 신체적 감정을 비롯한 온갖 유형의 감정이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결감이라는 느낌, 그런 느낌도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 뭐 그런 내용에 관한 것이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재미는 있는데 시간상 다 소개를 해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책 어떻게 들으셨나요? 항상 이 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책은 이상하게 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그닥 재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또 최재천 교수님처럼 학문을 연구하는 정말 그 연구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에게는 또 너무 재미있는 책일 수도 있겠죠.
와, 너무 재밌다. 이런 트렌디한 연구 결과를 세상에 22개나 한 권의 책으로 엮어놨어. 아, 이런 건 어디서도 못 봤는데 너무 재밌는 책이다. 막 이럴 수 있으시겠죠? 근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책 읽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어림짐작 이 테마는 상당히 흥미롭고 결국 우리는 그냥 때려 넘겨 짚을 때, 특히 이 아마추어가 넘겨 짚을 때 의외로 그 직관이 상당히 바르게 작용한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듣고 있는 경제 세미나나 재테크 수업 같은 데서도 의외로 직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감각을 믿으라. 어떤 직관을 따르라. 이 뱃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느낌을 혹은 목소리를 들으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네, 그것과 또 이 어림짐작이라는 연구 결과가 또 일맥상통한다고 느껴집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